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이전,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가겠다라고 하는 당선인의 그런 의지를 또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또 말씀을 폭넓게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님의 그런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오전 얘기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입장이고 오후에는 청와대 NSC 회의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 앞에서 대국민 앞에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소통수석이라는 그 무게감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의 무게감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 돌변한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대체 몇 시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학대 장관회의가 있었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본인의 이제 의견을 표명한 것 같아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전까지도 그런 어떤 그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NSC 확대 장관 회의에서 합참의 장관, 국방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국방부 합참을 옮기게 되면 그것이 전략자산이라든지 국방부 내에 있는 그다음에 지하 벙커에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됐을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국방부 합참이 같이 옮겨지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달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군 전문가인 이 두 사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우려를 표명한 것 같고 그 우려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회의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이 얘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게 너무 촉박하게 두 달 안에 옮기는 것은 국방의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포함돼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당선인 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여긴 추정이에요. 그런 의견이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혹시 이게 이유이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근데 일리는 있어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 이런 입장이 나온 이후 몇 시간도 안 돼서 윤석열 당선인 측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어제 저 입장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님 오늘 조간신문 제목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인 후퇴 대신 직진택했다.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얘기를 잘 보면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인수인계 업무가 청와대에서의 필수적인 업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출범 직후부터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가 처리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 집무실의 이전과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청와대가 반대해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민생의 발목을 잡힐 수가 없고 그럼 그것의 결국 책임은 현 청와대에게 있지 않겠느냐. 즉 청와대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의도로 풀이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청와대가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이제 당선인의 집무실이죠. 통일동에서 계속해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약속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의 완전 개방을 약속하겠다. 근데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청와대의 개방 그리고 이 집무실의 이전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는 데에 근본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무실의 이전이 지금 처음에는 광화문이었다가 용산으로 이동되긴 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하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모두 안보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대상 언급한 안보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서로 상대 진영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인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19 합의 위반 사항임을 거론하면서 지금 안보사항의 빈틈없이 좀 잘 좀 챙겨달라. 현 정부를 겨냥하죠. 누가 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근데 9.19 합의 사항 위반 여부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좀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도 지금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일단 비판적 비론. 지금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어제 그 이유를 주된 근거로 들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보 공백 같은 얘기를 이런 집무실 이전 때문에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하고 그런 당신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이전이라는 것이 딱 어떻게 이전하더라도 그 이전하는 이사 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겁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다. 근데 아니 잠깐만.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격한 표현도 썼어요. 역겹다. 청와대가 내놓은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역겹다는 표현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저 표현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에 도움이 될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을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이준석 대표 말처럼 이사하는 걸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5월 9일이라고 날짜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40일 안에 이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은 뭐 어떤 상황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못을 받고 있고 그럼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 모든 게 마무리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과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국방부에 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합참에 가봐야 되고 합참이 또 남태령으로 옮겨야 되고 그 사이에 위기관리센터라는 청와대 관리센터에 있는 모든 시스템, 전산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 전부 다 국방부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국방부가 청와대에 있는 걸 국방부로 옮기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 있는 걸 합참으로 옮기고 합참이 그 다음에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국방부로 옮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 정부의 청와대도 옮기는 건 뭐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고 하면 그 안에 혹시나 1%의 어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우려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생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 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합참 의장을 했던 11명의 전직 합참 의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시간을 꼭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꼭 이렇게 5월 9일 전에 완전히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좀 더 긴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옮기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아마 청와대는 우려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시점의 문제다. 지금 그걸 강조한 것 같다. 청와대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준석 대표나 김용현 이분은 사실 지금 이 청와대 이전 TF팀의 팀장이지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경호안보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또 이 합동참모본부 작전사령부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조금 격한 편이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의 공통적인 지적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게 오히려 그게 더 안보 공백, 안보 불안감을 국민에게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안보 공백을 운운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걱정이 되고 이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비비를 상정하는 것에도 우리가 동의하겠다 이러한 얘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먼저 이 안보에는 공백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최신봉 교수님께서는 합참이 이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합참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군대와 관련되어서 군령이 있고 군정이 있는데 실제로 안보와 관련된 것은 이전하지 않는다. 지금 이전하는 것은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 같은 부분들이 이전을 하는 것이라 안보의 공백이 일단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데 왜 자꾸 안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발목 잡는 게 아니냐. 이유로 하나로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김용현 팀장도 그러고 이제까지 예를 들면 미사일 도발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때는 NSC를 딱 한 번 열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NSC를 연 것은 그러면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 새로운 당선인이 이전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냐. 이제까지 북한이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파괴할 때는 아무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이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보와 관련되어서 중차대한 문제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합참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합참으로 옮기는 게 맞고요. 일정 부분 동안 지금 국방부 본청과 합참 건물이 옆에 붙어 있는데 국방부에 1,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거기에. 전체는 4,000명이고요. 그 1,000명이 합참의 건물에 들어가요. 그럼 일부의 합참 인원들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일단 겹쳐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합참은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 맞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모든 계획의 명령권과 예산권과 사인권은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어요. 당선인은 요청만 하는 거예요. 당선인은 아무런 행정적인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니까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죠.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다만 만약에 이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지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사인해서 국방부로 옮겨라, 합참도 옮겨라, 예컨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계획에 대해서 본인이 다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그러면 그 모든 책임들을 지기 전에 확인해 보고 이게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NSC도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부러 열었다고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과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관계 장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듣기 위해서 저는 NSC를 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의도적으로 발목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마 이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수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도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사를 가려면, 짐을 옮기려면 이사 비용, 돈 문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거 관련해서요. 예비비 사용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비비라는 게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거기서 예비비 편성안이 안건이 상정이 되고 통과돼야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이 예비비를 활용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어제 이 인수위 측에서는 이거를 국무회의를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요, 이 이전 비용 관련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글쎄요,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어제 오전에, 요즘 매일 오전에 이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하니까요. 어제 오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뭐라고 브리핑했냐면, 어제 상황입니다. 오늘 있을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이 편성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서 들으셨죠? 박수현 수석은 예비비 상정도 없을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 이제 시점 오늘 화요일입니다.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사갈 비용을 딱 막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대표들도 관련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복구에 써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반민생적입니다. 게다가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번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거 알고 예비비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럼 5월까지 대통령이 일정 부분 쓰신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후임 대통령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문재인 대통령 돈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수위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후임 대통령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참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예비비가 무슨 개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닌데 왜 이 정권의 돈인 것처럼 그 어깃장을 놓느냐, 뭐 이렇게 좀 들립니다. 원래 예산은 수입과 지출 항목을 사전에 상세히 정해둬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이에 대비해서 용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지출 항목에 넣어둔 예산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이 예비비는 물론 인수위가 아니라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국회의 승인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위가 법적으로 신청할 권한이 없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비비는 1년 단위인 회계연도를 앞두고 사전에 국회가 그 총액을 의결해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교체되는 올해는 그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이기도 합니다. 즉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일 뿐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단배 변호사님, 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적으로는 5월 9일까지는 올해 배정된
495억 정도의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새로 탄생하는 정권의 예비비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건 법적인 해석이었고 정무적으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최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의결은 인수위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상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이준석 대표의 말도 맞는 것이 회기가 1년이고 그 1년 안에는 문재인 정부도 있고 새로 출범할 정부도 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할 정부를 위한 예비비이기도 한 건 맞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현재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먼저 이제 당선인이 나는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비비를 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최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를 옮기면은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져야 되는데 책임은 내가 지는데 나에게 먼저 선 집행해 놓고 뭐 나중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 같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인이 약속을 한 것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고 청와대를 나오겠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한 번 청와대를 이제 인수위 내에서도 얘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한 1년 정도는 청와대를 일부 개방을 하고 청와대에 있다가 이전을 차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숙고 끝에 한 번 들어갔다가는 또 나올 수 없고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좀 강인한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서로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수 조간 신문들 일면 제목이 신구 권력 정면 충돌 이런 제목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런데 당선인 측이 오늘도 이제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했는데 오늘은 이런 느낌의 브리핑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글쎄요. 목소리가 차분한 어조. 뭔가 보기나 듣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안진영 기자님 감성에 호소하는 일단 브리핑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네, 아무래도 공식 논평인데 감정이 비치다 보면은요 해석의 여지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평을 두고 현 정권이 이제 새롭게 이양되는 정권의 일을 못하게 막고 있다, 혹은 용산으로 이전을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되는 언론의 보도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결국 해명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말은 국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용산 이전 촉구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라면서 해명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감성에 호소하는 압박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언론들이 그런 해석을 다 하니까 또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대로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개방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천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참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5월 10일 0시 딱 되면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나와야 되는 거,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법적으로 5월 10일 0시가 되면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되고 윤 당선인은 현 대통령이 되죠. 그렇지만 그동안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간밤에 잠을 자고 있는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장 나가라고 요구한 전례는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밤을 청와대 관저에서 보낸 다음에 자신의 취임식 당일에 청와대를 떠나는 것을 양해해 줘 왔습니다. 아하. 다만 예외가 있긴 했는데 그래요? 전 대통령이 먼저 비워준 경우입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삿짐을 미리 들여놓을 수 있도록 임기 종료보다 8시간 앞서서 청와대를 비워준 전례가 있습니다. 허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명분 삼아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5월 9일 밤 24시까지는 청와대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이 오늘 모 신문에서 기사로 나왔어요. 이거 지금 딱 시간 이른바 시체말로 칼같이 정해서 딱 그때까지만 하고 0시부터 비우라고 하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궁금증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브리핑 시간 때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전에 청와대를 비워서 뭐 시쳇말로 이른바 방을 빼야 되는 건지.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0일 0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각부 통할의자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예. 네, 그런 뜻이었답니다. 매몰차게 무슨 저기 한다거나 모 신문 기사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랍니다. 일단은 그런 설명을 인수위는 당선인 측은 내놨고요.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요.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뒷얘기, 뭐 회동 뒷얘기 이런 것처럼 뒷얘기가 막 궁금하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을 듣고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허허. 청와대 한 인사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화를 많이 냈다라는 전언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이 윤 당선인이 취임 전에 청와대 이전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현 정부에서 그 책임을 떠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최재만 교수님. 네. 말이라는 게 거쳐서 더해질수록 원래와는 다른 취지로도 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쾌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격노를 했다? 어느 부분이 크게 화를 낼 부분인가? 저는 시청자분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말이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격노했다고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전해지다 보면 그렇죠. 막 보태져요. 그럼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격노할 부분이 있을까? 전혀. 시청자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말을 따서 언론이 보도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격노하는 사안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청와대에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본인도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호 문제나 안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발됐지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럼 청와대 말고 다른 곳에 집무실 하겠다 그걸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가지고 나가는 청와대에 반드시 근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절차나 아니면 기간을 좀 더 여유를 두고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청와대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격노를 했다. 왜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격노하고 이 문제 때문에 화를 내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뭘까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청와대를 나오게 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광화문으로 옮긴다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광화문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 이제 경호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재항수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를 선택하셨는데 국방부도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하기 좀 어려워요. 거기도 이제 군인들이 경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오시고 지금 통일동에 있는 것처럼 식사하러 나오고 길거리에 사람들 만나고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 본다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또 거긴 경비 쓰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정말 윤석열 당선인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식사하면서 좀 보여주시고 또 뭐 퇴근길에 사람들 만나는 부분도 좀 보여주시고 이러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부를 만약에 조금 더 개방하고 이럴 수 있는 정권을 만든다면 저는 그것도 찬성이고 다만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은 네. 그게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공기 마지막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맞춰.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부실하게 지어지게 되면 혹시나 그게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청와대 이전이랑 그러니까 집무실의 네. 이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어제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안보 공백을 주된 근거, 반대 근거로 내세웠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겉으로 드러난 안보 문제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리적 의구심은 품어볼 수 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와대가 통화라는 그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을 해주신다면 잘 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얘기를 놓고 벌써부터 언론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최단민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청와대와 지금 당선인 측이 회동 관련해서 뭔가 의제 설정 뭐 그런 게 있잖아. 그 전반적인 것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청와대와 잘 협의해서 나아가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요. 근데 저 말을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서 바로바로 협의가 안 되나?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건 당선인 측에서나 청와대 측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네. 먼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이 이기긴 했지만 그게 상당히 표차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상태에서 당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6.1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은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선동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지세를 계속해서 결집을 해서 나아가서 지금 당선인의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공작이다. 이러한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먼저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패싱도 있지만 청와대 자체를 계속해서 구중궁궐이다.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를 불통의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비하인드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언급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지금 국민의 글쎄요 논란 또 어찌 보면 또 갈등 지금 용산 이전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걸 무릅쓰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발언들은 없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우리 회의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청와대 나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다 대통령. 예.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나도 그러고 싶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그게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와야 된다. 예. 왜 그러냐. 내가 편하면 그게 바로
국민의 감시가 없어지고 국민의 눈에 띄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근무하는 그 장소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들이 내 집무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김용현 TF팀장은 청와대 이전 TF팀장은 회의석상에서 윤 당선인이 한 얘기다 하면서 이제 뭐 술술 꺼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 당선인의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윤 당선인의 생각인지 뭐 저분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물론 일반 지금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고 접근하는데 경계가 심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것,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지금 김용현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집무실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방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다른 행정기관과 다르게 국방시설이 있고 국방안보 자산이 있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소통이 되고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다기보다 저는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이 통이동 그 인수위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하는 행동을 계속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물론 저는 청와대에 계속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가야 된다면 청와대를 일부 개방하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펜스를 치고 네. 백악관처럼 뭐 한 100m 정도에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국방부에 들어가면 되고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동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 외교부청사랑 좀 달라요. 거기는. 왜냐하면 바로 대로변에 있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근데 국방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게 펜스가 쳐 있고 담이 있어서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소통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것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되셔서 취임하셔서 활동하시면서 네. 지금의 마음을 변치 않고 하신다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열린 마음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로 옮기는 거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촉박하게 기일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상황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 이런 분위기의 기사를 쏟아내다 보니까 청와대도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오늘 박수현 수석의 얘기는 조금 톤이 낮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 5월 10일부터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겠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5월 9일 자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활용하시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5월 10일부터 이것을 어떻게 바로 공백 없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저희 정부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다거나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거나 그리고 신구 권력 갈등이라거나 이런 언론의 좀 기사 제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양 당은 잔뜩 날이 서 있어요. 관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주요 국방부처 이전과 청와대 집무실의 이전이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적어도 이것을 준비하고 토론하고 국민 여론도 듣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그리고 그거를 같이 검토해야지 한 번 옮기면 저 양반이 영원히 대통령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렇게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할 수 있나.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아직은 172석의 민주당이 법률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5년 내내 민생 발목 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본질보다는 감정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은 저 양반이라고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버르장머리 없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험한 얘기가 오고 갈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 물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딱히 헌법이나 법률에 그 위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대통령 본인이 옮기겠다면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면 결론이 정해져 있는 문제고 대통령 본인이 의사를 접지 않는 한은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정해진 문제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이 사안은 정치적 쟁점화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또 끄집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이 돼서 활동을 위해서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용산 국방부 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공관들도 돌아봤다고 합니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용산 이전 계획을 강행할 태세인 것 같습니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무속을 다시 꺼내드렸어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안타깝다. 다시금 또 무속 논란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무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호 상임 고문 같은 경우도 이제 무속 얘기를 했었죠. 그게 아니면 풍수지리 얘기를 하신 거죠. 무속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요. 정말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 때문에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만 했다면. 근데 뭐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자꾸 이제 무속이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본질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감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설득력 있는 것이지 무속이나 이런 풍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뭐 감정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안보의 문제.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처로 가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방부 합참이라고 하는 군을 통수하고 컨트롤하는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전력 자산이라든지 첨단 장비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려면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지 무속이나 풍수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민주당에서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상대당이 반대하는 또는 국민적 이 논란이 많은 사안을 이제 의지로 밀어붙이는 사안들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무속 프레임으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 입장에선 득될 게 그렇게 많지는 왜냐하면 논리의 취약성도 보인다고 보여져요 지금. 그러니까 저 무속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에는 전혀 소구력이 없다라고 보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도 계속해서 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하자는 얘기들은 나왔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청사를 먼저 받지만 거기가 굉장히 모든 그러한 그 국가기관들이 들어가기엔 청와대 사람들이 들어가기엔 매우 좁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모지들을 보다가 용산으로 온 거고 최진봉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용산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윤당선인은 경호팀의 인력도 상당히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도 제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제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제한 같은 것들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윤당선인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방점인 것이지 여기에 무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전 조금 소구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해법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양쪽에서는 현 정부 당선인 측 그리고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지금 잔뜩 날이 서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해법이 좀 궁금해집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지시봉을 들고 용산 이전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군사 기밀 누설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안진용 기자님 어느 부분이 지금 군사 기밀 누설이라는 거예요? 어느 대목이? 네,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지시봉으로 저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이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방금 보신 영상 중에서 손으로 특정 해당 장면을 가리치면서 이곳에 이제 벙커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후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반에게선 알려져서는 안 될 군사시설의 위치가 노출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군 벙커의 위치 정보는요. 2급 군사 기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윤 당선인의 설명이 이거에 위반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간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이 군사시설 위치, 그것도 기밀 사안을 노출했다. 이런 지금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당연히 김은혜 대변인에게도 기자들의 질문이 갔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굳이 얘기하시면서 벙커 위치나 지하 이동 통로 위치 등을 좀 언급하셨는데 이게 기밀 누설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이 손바닥을 한번 얹어놓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압축된 저희의 전체 조망도에서는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그게 보안시설의 노출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투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 운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죠. 지하 벙커 위치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다? 이건 어찌된 말입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이 되려고 한다면 기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알려진 정보 같은 경우는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기밀 누설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고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B2벙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 B2벙커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년 전에 합참이 신청사 준공식에서 이 작전시설로 B2벙커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 B2벙커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니까 기밀 누설이 아니라는 거고 또 아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큰 조감도에서 손바닥 한 번 올려놨대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밀을 누설하려면 상대방이 아는 정도로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저게 굉장히 넓은 광활한 것을 작게 만들어 놓은 사진이잖아요. 거기에 손바닥을 얹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벙커의, 저렇게요. 네네. 벙커의 특정한 위치를 확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저 행동, 윤 당선인의 행동, 이 조감도에다가 손바닥을 얹었잖아요. 그럼 저 행동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지금 당선인 측의 설명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는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문제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이 군사상 기밀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비밀 가치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4년 대법원이 군사상 기밀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일부 공개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 기밀이 해지되지 않는 한은 기밀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벙커 위치가 일부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밀로 해지되지 않았다면 군사 기밀 누설로 해석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 대통령, 정확히는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청와대는 어차피 건물이 거기 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서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 당선인 측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말고도 외부에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보고 방 빼라.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옮겨라. 아니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국방장관이 누구의 지금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 국군 통수권자예요. 거기에서 지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도. 그런데 저기 협의도 없이 통보하고 5월 10날 개방하겠다. 이건 대통령이 미리 나가라는 얘기예요. 집권 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바쁘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도 못 가고 용산도 못 간다. 이게 이제 전세 난민 신세대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들어갈 집이 없으니 뭐 임시로 호텔에서도 묵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윤 당선인의 처지 입장을 뭐 전세 난민 시대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취임을 하시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청와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시고 통일동 지금 집무실에서 계속 집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거의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비슷한 형태의 경호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면, 그러니까 취임을 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청와대와 비슷한 형태의 경우가 이루어진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통일동 집무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두 번째는 관저를 들어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살고 계시는 자택에 있으셔야 되는 거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청와대는 절대로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 저 통일동 집무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NSC나 이런 사태에서 국가의 이제 기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도 저긴 없고, 그럼 청와대에 있는 벙커에 다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네. 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어떻게 협의를 해가고 앞으로 진행된 과정을 이끌어갈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측이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 문제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니 이제 당선인과 만나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네. 외부에서 자꾸 뭐 이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두 분이 빨리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절친이 있대요. 한 건축가 분이라는데요. 과거 언론 인터뷰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관저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집무는 뭐 집무만 하고 나오면 되지만 관저는 뭐 잠자는 24시간 예. 생활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환기도 잘 안 되고요. 항상 불을 켜야 될 정도고 어두컴컴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관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건축에는 문외한이라서 승효상이라는 분이 건축에 이 굉장한 내로라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직이었는데 청와대 들어가 볼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간 느낌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효상 건축가의 주장을 짚어보면은요. 그 장소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의 조선 황제 정통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복궁 위쪽에다 총독관저를 지어놨고 거기에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불순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복궁을 격화시키는 위치에 자리 잡은 터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용산공원이 괜찮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보다 내부에서 볼 때 더욱더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부의 공간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는 게 신체에 맞게 딱 지어져야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사는 공간이 너무 크면은 상대적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위용에 자기 스스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의 행동이나 그거에 또 바뀌기 때문에 성격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기 때문에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물론 건축가 승효상 건축가 분께서 이 말을 했다고 지금 용산 이전을 찬성하는 분들이나 당선인 측에서 그거 봐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도 저런 얘기했네 이런 차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엊그제 일요일 날 기자회견할 때 이 공간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또 그 공간의 그 어떤 지배를 받고 기존에 해 오던 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이전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 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근데 사실 최재문 교수님 곰곰이 돌이켜 보면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구중궁궐 얘기하고 윤석열 당선인도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청와대를 썼다는데 사실 그 오래전부터 국민의 마음속에는 어느 대통령 시대 할 거 없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불통이 되더라. 그래서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간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좀 쾌적한 환경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알맞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의지까지 지배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어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좋은 의자, 좋은 어떤 장소 이런 곳에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또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도 저는 충분히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가 그렇게 크고 예컨대 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한계가 있어서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건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거기에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도 바라고. 다만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간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소통하러 국민 앞에 다가가기도 하고 건물 구조도 인테리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공간을 바꾸고 그 공간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당선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갖고 제가 볼 때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본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만약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불발이 되더라도 저는 그 이후에라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도 적극적으로 취임하셔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지하신 것처럼 표현하신 것처럼 소통을 위해서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용산 집무실, 용산으로의 이전 논란 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옥신각신하고 또 감정 싸움까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안진용 기자님 궁금한 건
여론은 국민들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가요. 네, 지난 19, 20일 양일간 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전체 응답한 이들 중에서 58.1%가 반대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3.1%는 찬성한다였고 잘 모르겠다는 8.7%였습니다. 네. 연령대별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50대와 40대에서는 60% 이상이 반대를 했고요. 30대와 20대 역시 50% 이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글쎄요. 이 여론조사에 더 세밀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찬성하면 찬성한 이유, 반대하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건지 왜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 건지 그런 좀 세밀한 이유가 좀 있으면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선인 측에서. 그래서 당선인도 오늘 여론조사 관련 입장을 밝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여러 의견 그리고 주시는 다양한 경로에서 소중하게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당선인은 의지가 강하다는 걸 재차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언론들에서는 그걸 우려하더라고요. 지금 취임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아, 2달도 못 남았는데 여러 가지 국정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는 않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당선인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고 2년 후에 총선까지 치러야 돼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선되고 나서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 지지율이 대체로 높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용산으로의 이전 때문에 그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사실은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보네요. 결과예요. 네. 한 주 동안 저렇게 여론조사가 지금 긍정보다는 부정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4.4%나. 이건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이 여론의 지지가 좀 탄탄해야 사실은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저렇게 정말 뭐 이게 반대가 부정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우려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민생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워낙 이 문제 집무실 이전 문제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가지고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당선인 측에서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논의하고 민생과 코로나19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야만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서 본인이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국정 수행 전망의 여론조사가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저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 결과들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긴장하고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 그 지지율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선이 12월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사일 씨를 2007년 12월 26일 대선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는 2012년 12월 24일 정도니까 그때도 한 대선 끝나고 한 닷새 엿새 정도 이후에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이었기 때문에 5월 10일, 12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긍정의 답변이 월등해요. 70%를 지금 다 상회하죠. 보세요. 79.3, 박근혜 전 대통령만 64.4, 문재인 대통령도 74.8.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오면 대선 끝나고 이번 주가 한 2주가 이제 지난 시점이잖아. 이번 주 보면 이제 3월 9일 대선이었으니까 오늘 22일이죠. 13일 정도. 정확히는 2주도 못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50%도 돌파하지 못하고 긍정의 답변이 오히려 지금 내려가는 추세고 부정이 올라가는 추세다.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뭐 김은혜 대변인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인수위라고 해서 이 여론조사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특히 뭐 갤럽 조사는 금요일마다 계속 나올 때고 여론조사는 또 수시로 나올 거란 말, 특히 이제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돌파구는 이 용산 문제밖에 없어. 뭔가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금 시작이 용산 이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이 이게 시작인 거고요. 네. 인수위의 실제 업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에서 이제까지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에 여러 공약들이 있어요. 그 공약들을 구체화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국정 전반을 운영하겠다는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겠죠. 네. 그런 것들에서 또 새로운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용산 이전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지금은 다른 역대 정부들보다 앞서서 이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네.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진용 기자님께 좀 여쭤볼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뭐 지지율이 탄탄한 걸로 워낙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어떤 뭐 청원이 올라왔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하. 이 글은 오늘 오후 3시 기준입니다. 이미 2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요. 어허. 청와대 답변의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임기가 지금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고생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떤 의견을 모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용산 이전 논란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더욱더 여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인 이제 신분이 올렸나 봐요. 생애 최고의 대통령은 문재인 하나뿐이다. 이런 글에 올렸고 여기에 오후 3시입니다. 뉴스파이터 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작진이. 오후 3시 기준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을 일단 만족을 한 것 같아요. 청와대가 또 자화자찬이라서 답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답변 기준은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변인 브리핑,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현장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웃음이 넘쳤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뉴스원 유세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만약에 저 통일동에서 방송 중이라 죄송한데 오늘 너무 멋지게 입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통일동에서 이제 다음 경제 2분과 인수위원 경제 2분과로서는 세 번째죠. 유웅환 성함 그렇게 됩니다. 전 SK 혁신그룹장. 마스크를 한 번만 벗고 발음을 해드릴게요. 유웅환. 유웅환. 죄송합니다.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긍정의 면으로 방송제 출신의 앵커 출신이다 보니까 기자 브리핑할 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면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제 딱딱하게 대변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고 그 외에 이제 개인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그 일반적인 틀을 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기자가 당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자 질문하는데 오늘 멋지게 입으셨네요라고 하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뒷부분에 뭐 이름 그것도 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잖아요. 네. 웅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또 마스크 벗고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제 웃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웃게 만드는 결국은 이제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변인의 역할이 물론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대변인으로서는 사실 기자들에게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